이번 영상에서는 정신질환 중 양극성 장애에 관해 논의하겠습니다. 목차는 개인 및 가족력, 심리 검사 결과 및 해석, 사례, 러시아 반응의 차이, 인지행동 치료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양극성 장애란 무엇일까요? 양극성 장애는 우울증과 조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기분의 양극단이 큰 특징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극성 장애는 우울증과 조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기분 변화, 지각이나 사고 과정의 변화, 생리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는 환자의 심리사회적 기능 수행을 방해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증상이 가라앉더라도 스트레스로 이어져 다른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우울증이나 조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극심한 우울 상태를 하나의 극으로 보고 또 극심한 조증 상태를 반대의 극으로 본다면 정상적인 상태를 그 중간 지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이 양극을 오가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우울, 극심한 조증 상태, 혹은 정상적인 상태를 오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상태가 지속되는데 정해진 기간이나 순서는 없습니다. 몇 주간의 우울증 뒤에 조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몇 달 동안 지속된 조증 뒤에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반면 극심한 조증의 경우 수많은 생각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 짧은 순간에 넘쳐나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말하는 주제도 계속해서 바뀌고 말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생각도 빠르게 스쳐가고 신체적으로도 에너지가 과도하게 넘치는 상태가 됩니다. 신체가 항상 고조되고 흥분된 상태다 보니 잠을 자지 못하거나 수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조증 환자들을 보고 암페타민이나 코카인 같은 각성제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잘못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들은 약물 없이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환각을 보거나 환청을 듣기도 합니다. 유명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본인이 유명인사라고 여기면서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매우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하거나 위험한 과속운전을 하는 등 신중하지 못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직장을 관두거나 새로운 이성 때문에 연인과 쉽게 헤어지기도 합니다. 극심한 조증에 고조된 흥분 상태는 좌절, 분노, 우울감,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충동적으로 자해행위나 자살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와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도 극심한 양극성 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양극성 장애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평생 지속되는 질환이며 평생에 걸쳐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완치되기는 어려워 오랜 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양극성 장애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력 및 가족력입니다. 양주희 씨는 30대 후반 기혼자로 다단계 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평소 실적과 관련한 책망을 들어오던 중 양주희 씨가 노하우를 터득하여 실적이 많이 오른 부분을 보며 근거 없이 회사에 비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간부들에게 비리와 관련된 개혁을 요구하며 인터넷상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말리는 가족들에게 난폭한 모습을 보였으며 나는 하나님 바로 밑에 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라고 말하며 웃음과 우울이 반복되며 명령과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주희 씨의 가족력입니다. 양주희 씨의 아버지는 괴팍한 성격으로 비위를 맞추기 어려운 가정 내 독재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분으로 양주희 씨가 20대 후반일 때 외출 중 뇌출혈로 급사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주희 씨가 친척들의 원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양주희 씨의 남편은 능력이 부족하고 빈번한 사업 실패로 가정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양주희 씨는 결혼 전 낙태로 인해 건강이 약해지며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양주희 씨의 심리검사 결과 및 해석입니다. 먼저 행동관찰에서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검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칭찬하며 퇴원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극적인 감정 변화를 보였으며 SCT 검사에서는 언젠가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와 같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 큰 힘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 하지만 세상이 맑고 밝아질 것이다. 와 같은 말을 하며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정서, 심각한 사고의 비약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MMPI와 BDI 검사 결과입니다. MMPI의 특징은 과도한 부인 방어입니다. 양주희 씨의 검사 결과에서 MA 척도는 60점, D와 PT 척도는 각각 25점, 28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양 척도는 15점으로 외향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사회적 불편감도 극도로 부인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BDI는 4점으로 부인 방어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HTP 검사입니다. 집에 대한 그림은 교회, 절, 가톨릭을 모두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집을 그렸으며 지면을 벗어나 과도하게 팽창된 나무를 통해 사고가 매우 확산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비약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장난기 어린 사람에 대한 그림은 조증 환자들의 독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그림으로는 하라는 글자만 썼습니다. 이는 나는 하나님 바로 밑에 있습니다. 와 같은 과대망상적인 사고를 보여줍니다. 아래는 HTP 검사에서 나타난 양주희 씨의 그림들입니다. 다음은 로르샤 검사 결과입니다. 먼저 인지적 특성으로는 연상 과정에 심한 비약과 비논리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내면에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회피하고 싶은 정서가 있으며 이러한 감정 회피를 통해 충격을 완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주변 사람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강한 원망, 불만, 혐오감을 나타내며 과대망상적 자기자랑은 만성화된 열등감과 상처받은 자존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환희와 기쁨을 강조하는 것은 이면의 우울과 절망감을 드러냅니다. 과도한 관념 활동은 내면의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양주희 씨의 로르샤 검사의 일부입니다. 로르샤 검사에서 확인된 통제와 스트레스 내성입니다. 정신적 부인 방어, 주지와 발산적 감정 분출을 통해 스트레스나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해당 검사에서 자기 지각과 타인 지각에 대한 특별한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서적 특징입니다. 감정에 대한 인지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급격한 감정 변화를 보입니다. 또한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며 이는 감정에 대한 부인 방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과 자기 도취를 보이나 실제 검사 결과에서는 부정적인 자기 지각, 낮은 자존감, 정서 회피를 보였습니다. 이제 양주희 씨의 사례를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주희 씨는 과거 가족을 부양해야 했으며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낙태와 결혼 후에도 이어진 부양과 어려운 상황은 우울, 자신감 위축,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양주희 씨의 검사 결과에서는 과도한 방어 기제를 통해 감정 회피와 조증 상태를 보였으며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양극성 정동장애의 전형적인 형태보다 극적이고 요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의 로르샤 반응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사이에서 감별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로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가 망상과 환청을 비롯한 정신병적 증상을 현저하게 나타낼 때 감별 진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치료사가 환자의 증상을 이해하고 약물 치료를 적용할 때 장애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므로 감별 진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로르샤 검사는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의 감별 진단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르샤 검사에서 TDI 점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신분열증은 TDI 점수가 높은 사고장애를 보이며 TDI 0.1 수준의 오염, 진리 왜곡, 신조어와 같은 심한 사고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 TDI 점수가 비교적 낮은 사고장애를 보이며 조합의 종류는 비논리적인 연상이 많고 경박하거나 장난스러운 작화적 반응이 자주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형태 지각의 왜곡은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병적이고 우울한 생각과 매우 긍정적이고 유쾌한 생각이 번갈아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인지행동 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질병일까요? 이전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기분장애 증상 발현 동안 판단력 장애나 기능 손상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적절한 심리치료적 개입을 시행하면 여러 치료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리치료적 개입에는 환자가 약물 치료에 순응하도록 교육하기, 증상이 활성화되기 전 스스로 상태를 감지할 수 있도록 돕기,
스트레스 원인에 대처하는 방법 교육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치료적 개입에는 먼저 기분 안정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이 치료는 그림에 나와 있는 A와 B의 경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는 약물을 투여하여 우울증이나 조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B는 우울증이나 조증 증상이 활성화된 동안 증상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은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와 달리 모든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약물 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키거나 약물 치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와 B의 경우 약물 치료에 순응하도록 돕고 증상에 대처하는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C의 경우 인지 재구성을 통해 부적응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역기능적 사고와 관련 정서를 감소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D의 경우 우울증과 조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위험성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E의 경우 심각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조화된 문제 해결 기법을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F의 경우 심리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지행동 치료 기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동, 정서, 신체, 인지적 증상을 조절하도록 돕는 데 사용됩니다. 양극성 장애의 인지행동 치료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와 보호자에게 양극성 장애란 무엇인지, 양극성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교육한다. 2. 양극성 장애 증상의 발생, 심각도, 진행 과정을 스스로 감지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3. 처방된 약물에 순응하도록 돕는다. 4. 증상과 관련된 인지, 정서, 행동적 문제에 대처하는 비약물적 전략을 제시한다. 5. 양극성 장애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거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인지행동 치료와 일반적인 인지치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기술 훈련이 교육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수의 기본적인 인지행동 기법만 가르칩니다. 각 회계의 주제도 상당 부분 구조화되어 있어 환자가 치료 중 제안을 하더라도 환자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심각할 경우 심리교육이나 기술훈련 전에 약물 치료를 우선 시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치료는 환자 교육, 치료 수능, 인지행동적 개입, 심리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1에서 20회기, 유지치료와 관련된 1에서 4회기로 구성됩니다. 그중 몇몇 회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회기는 치료 수능에 관한 내용으로 약물 치료에 대한 협조는 최대한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치료 수능을 이끌어내는 과제는 환자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 환자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임상가는 환자의 증상과 선호를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를 계획하고 환자와 치료적 동맹관계를 유지하여 치료 수능을 도와야 합니다. 환자는 동의한 치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치료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경우 질문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8에서 10회기는 우울증에서의 인지적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 우울증의 경우 슬픔, 불안, 분노, 죄책감 등의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해석이 왜곡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해석은 관련 행동을 악화시킵니다. 인지 왜곡에서 비롯된 감정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 치료자는 환자가 기분 변화와 연관된 생각을 구분하고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타당하지 않은 부정적 사고를 정확한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11회기는 경조증과 조증의 인지적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 조증 발병 초기에 나타나는 오류적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원한다. 사람들이 너무 천천히 움직인다. 최고의 사람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 유머를 쓰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나의 생각을 좋아한다. 다들 바보 같다. 약은 필요 없다. 내가 가장 잘 안다. 오늘을 즐겨라. 내일은 더욱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변화를 다루기 위해 치료사는 환자의 미묘한 인지 변화를 초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치료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또한 역기능적 신념이나 관념을 평가하고 자가 자극 행동을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2회기는 우울증에서의 행동적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 환자는 무기력, 흥미 감소, 동기 저하, 피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위축이나 직업 수행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사는 목표 지향적이고 즐거운 활동을 증가시키는 행동적 개입을 해야 하며 과제 활동법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느껴지는 과제를 더 작고 쉽게 다룰 수 있는 소과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일상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비활동성, 죄책감,
무기력감 등 부정적인 인지적 신념을 지적하여 삶에 대한 관점을 확대해야 합니다. 13회기는 경조증과 조증의 행동적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 조증 시기에는 어떤 일이든 간섭하며 부적절하게 유혹하거나 장난스럽고 즐기려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이지만 과민하고 신경질적이어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행동 변화를 통제하고 조증 발병의 단서가 되는 초기 행동 변화를 환자가 민감하게 감지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 목표를 활동 조절과 억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에서 16회기는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양극성 장애 환자에게 특히 문제가 됩니다.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 환자의 스트레스가 극도로 악화되어 재발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신중히 다루고 환자의 대처 자원을 조사하며 환자의 능력을 파악하여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17에서 20회기는 대인관계 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환자는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부정적 사고, 역기능적 태도나 신념은 기분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서 부정적인 가정을 하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이는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충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치료사는 이러한 특징을 미리 파악하여 훈련 중 환자와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